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7강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선생님이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한 영상이 다 날라가가지고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화면 앞에서 하기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PPT에 선생님 목소리만 나오는 부분 양해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랑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예정이야. 이 부분은 교실에 선생님이랑 다 같이 수업을 하고 지금 복습하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 거니까 내용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혁명을 배우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시민혁명이었어. 이 시민혁명이라는 건 결국에 시민들의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것이 바로 시민혁명이었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야. 그런데 이 시민혁명 이후에 시민혁명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자유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시민혁명의 결과 등장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지. 이 나폴레옹은 황제였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지. 이 나폴레옹이 등장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나폴레옹은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 자유주의를 전파했지. 그리고 나폴레옹이 쳐들어감을 당하는 민족 입장에서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겠다라고 해서 민족주의 역시 대두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지. 그런데 나폴레옹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진 않았어.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나폴레옹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 나폴레옹과 프랑스 혁명 없던 시기로 돌아가자. 우리 나폴레옹이 전파했던 프랑스 혁명이 전파했던 자유 그리고 민족 이런 개념들 전부 다 없던 시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비인체제라는 것들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 체제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보수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빈체제가 성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빈체제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갖고 있었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적으로 또 민족주의적으로 빈체제 같은 억압적인 체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6강에서 배웠던 것이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에서 이러한 보수적인 체제, 빈체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7월 혁명과 2월 혁명이 일어났었지. 7월 혁명과 2월 혁명에서 점점 더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선거가 발달돼가는 걸 볼 수 있어. 제한선거에서 보통선거. 처음에는 그러니까 7월 혁명 이전에는 아예 뭐 왕이랑 귀족들이 전부 다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 7월 혁명에는 제한선거. 돈을 많이 가진 시민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거야. 시민들도 조금씩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거지.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2월 혁명 때는 아예 보통선거가 되는 거지. 이제 재산의 유무랑 상관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로 나아가는 것이 2월 혁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선거권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정치체제 역시 입헌군주제는 결국에 왕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공화제로 가면은 왕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야. 이렇게 끊임없이 시민들이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자유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냐? 여기 오타가 있네, 그지?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운동이 혁명이 아니라 좀 점진적인 과정에서 차근차근 이루어졌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거권 운동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총 1차부터 5차에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점점 더 유권자의 비율이 확대되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처음에는 귀족과 젠트리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상공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고 이 상공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는 데 불만을 가져서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차티스트 운동이 되겠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영국과 프랑스 역시 시민들이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으로 점점 더 자신의 권리를 자유를 확대해 나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해되지? 이것이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빈체제가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을 때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는 움직임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하나가 자유주의적인 움직임이었어. 그리고 하나는 뭐였을까 남은 거? 그래, 그것이 바로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이지. 오늘은 그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이탈리아랑 독일에 있었던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다.
우리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 언제 나누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보려면은 이 인물로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것 중에 프랑크 왕국이라고 있었어.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여기 등장하는 까롤루스 대제다. 이 까롤루스 대제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가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줬어. 이렇게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 이렇게 말이야. 그런데 서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단일적으로 잘 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프랑크 왕국과 동프랑크 왕국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년 동안 까롤로스 대제 사후에 계속해서 분열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됐었어.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막 시민혁명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국과 뭐 100년 전쟁하고 막 그런 국가 단위로서의 이벤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프랑크와 중프랑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중프랑크 왕국과 동프랑크 왕국에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단일한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형태가 등장하는 민족주의적인 움직임을 오늘 배워보게 될 예정인 거다. 자, 우리가 이탈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게. 이탈리아 지도가 지금 3개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보면은 1000년대 이탈리아, 1400년대 후반의 이탈리아, 그리고 1800년대 중반의 이탈리아야. 어때? 이탈리아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작은 나라들로 여기저기 쪼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결국에 당시에 1800년대 후반의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과제는 무엇이냐면은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과제, 첫째, 내부 분열을 종식시키고 통일하는 거였어. 그리고 두 번째, 북쪽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국가와 싸우는 거였다. 오스와 전쟁. 여러분, 오스트리아 하면은 지금 딱 떠오르는 것들이 별로 없을 거야, 그지? 우리가 유럽에서 강대국 했을 때 보통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영국, 독일,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뭐 강대국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당시에 중세 이후에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한 영토가 있지. 그래서 지금이랑은 다르게 상당히 강대국이었어. 그래서 이 남쪽에 위치했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부 분열을 끝내고 통일시키고 하나의 민족적인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랑 싸웠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란다. 마치 우리나라가 나라를 발전시키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북쪽에 있었던 중국이랑 대결을 했었던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해되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한번 해야 되고 내부 분열도 통일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과제를 잘 생각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탈리아가 통일한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민족끼리 모여가지고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결국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민족을 강조하는 주의, 이런 걸 4글자로 민족주의라고 얘기를 한다. 오늘 수업의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지. 이 민족주의 기운이 이탈리아에서 확대되는데 이런 민족주의 운동을 펼쳤던 이탈리아의 3명의 영웅이 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다 이름이 등장하는데 마치니, 가리발디,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 3명을 이탈리아 건국 3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이 3명이 이탈리아 통일을 다 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자, 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람은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마가 아주 상당히 넓네. 이 마치니는 민중이 중심이 되어서 기존의 왕정을 타파하고 공화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탈리아 민족운동의 바탕이 되는 1세대 민족운동가라고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민족운동의 분위기를 띄워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오는 2명이 이탈리아 독립운동, 이탈리아 민족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이 이끌었던 당은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해보자. 왜 요즘도 어떠한 정치적인 일들을 할 때 당들을 많이 만들잖아. 여러분들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당 들어봤을 거야.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니라고 하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자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청년 이탈리아 당이라는 것을 조직하고 이탈리아 민족운동에 씨앗을 심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마치니 어렵지 않게 넘어가도록 할게. 그럼 본격적으로 이탈리아 통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두 번째 등장하는 카보우르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카보우르는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정치인이었어. 사르데냐 왕국 어렵지 않아. 지도를 한번 볼게. 자, 사르데냐 왕국 여기 볼까? 지도에서 여기 보라 색깔 돼 있는데요. 굉장히 작은 국가지. 이 작은 국가의 수상이었어. 이 작은 국가에서 이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내부 분열을 종식하고 또 누구랑 싸워야 된다 그랬어? 오스트리아랑 싸워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카보우르는 사르데냐를 이끌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막 프랑스랑 동맹을 맺고 프랑스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땅도 막 나눠주는 등의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자유주의 개혁도 해서 이탈리아를 사르디냐 왕국을 혁신적으로 이끌었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카보우르가 중심이 되어서 사르디냐 왕국은 이탈리아랑도 싸우고 여기를 점령해 나가면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점령해서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아래쪽까지 다 점령하면 이제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거겠지.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점령해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왔다. 그것이 바로 사르데냐 왕국이고, 이 사르데냐 왕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카보우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탈리아의 통일을 주도했던 나라는 사르데냐라고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하는 거야.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자, 그래서 카보우르가 북쪽에서 내려왔다면은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가리발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거의 뭐 김구 선생님이나 뭐 안중근 의사처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람은 특징적인 거 볼까? 지금 그림 보니까 이 사람은 셔츠 뭐 입고 있니 얘들아? 그래, 붉은 색깔 셔츠를 입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붉은 색깔 셔츠를 입는 단체를 만들었어. 그 단체 이름이 바로 붉은 셔츠단이다. 붉은 셔츠단은 일종의 민병대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려면 우리나라의 의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의병은 원래 군인이 아니지만 나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기를 들고 나라를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이잖아. 붉은 셔츠단도 마찬가지였어. 가리발디가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서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일어났던 거지.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있잖아, 그지 얘들아? 그래서 위쪽에서 카보우르가 내려온다면은 가리발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여기 남쪽에 있는 섬 시칠리아부터 점령해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서 점점 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거지. 당시에 가리발디의 인기가 굉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리발디가 여기까지 다 점령하면은 새로운 통일 이탈리아의 왕이 가리발디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해. 그런데 가리발디는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어.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많고 통일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르데냐 왕국이 위에 점령했지. 그리고 자기가 아래 점령해가지고 만났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판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가리발디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통일을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모든 정복지를 사르데냐 왕국에 그대로 바치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가리발디가 자신이 정복한 이탈리아 남쪽 영토를 바침으로써 비로소 이탈리아가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자, 쉽게 정리해볼게. 카보우르가 이끄는 사르데냐 왕국이 여기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왔어. 그리고 가리발디가 이끄는 붉은 셔츠단이 시칠리아 섬부터 점령해서 다 점령했어. 그래서 이거를 가리발디가 카보우르가 이끄는 사르데냐 왕국에 바침으로써 이탈리아가 마침내 하나로 통일되게 되는 거지. 자, 볼게. 사르데냐 왕국은 북부랑 중부, 그리고 가리발디가 이탈리아의 남부,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로 합체되었다. 이게 바로 이탈리아 통일 과정이 되겠다. 어렵지 않지? 계속해서 독일의 통일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도에 보이는 이 파란 색깔 라인, 선생님이 그려주는 파란 색깔 라인이 독일의 국경선이라고 보면 돼. 지금의 독일의 국경선. 어때? 그 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 굉장히 많지. 그래서 독일도 이탈리아 못지않게 굉장히 작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어. 당연히 이 분열을 극복하고 독일 민족들이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당시의 독일 민족들의 역사적인 과제였을 거야. 당시에 독일 영토 안에서 큰 나라가 두 개 정도가 있었어요, 얘들아. 먼저 여기 노란 색깔 보이지? 이 노란 색깔. 바로 오스트리아였어,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독일까지 영토가 걸쳐 있었어. 이 정도로 오스트리아 영토가 있었어. 굉장히 큰 나라였지. 그래서 오스트리아 역시 독일 안에서 꽤나 발언권이 셌었어.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말고 또 다른 하나의 큰 나라가 지금 여기 파란 색깔로 보이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나라다. 여러분,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본 나라가 아닐 거야. 여러분 2학년 2학기 때 프리드리히 2세 절대 왕정 이런 거 공부할 때 왜 루이 14세, 엘리자베스 1세 이런 거 기억나지? 태양왕 그런 거 할 때 프로이센에서 프리드리히 2세를 배웠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프로이센 사람이야.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독일에서 독일 통일을 주도하는 국가는 바로 프로이센이 되겠다.
우리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주도했던 국가가 사르데니아였지. 근데 그에 비해서 독일은 프로이센이 주도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프로이센이 독일의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프로이센은 관세 동맹이라는 걸 주도한다. 동맹은 알겠는데 관세가 뭐냐? 관세는 다른 나라랑 교역을 할 때 그 물건을 팔고 살 때 거기에 붙이는 세금을 의미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조그만 나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들끼리도 교역을 할 때 관세를 붙였던 거지. 근데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붙이면 장사를 하기가 어렵잖아, 그지 얘들아? 그래서 프로이센이 얘기하는 거야. 아니 독일 친구들아, 우리가 비록 지금 작은 나라들로 쪼개져 있지만 우리가 다 같은 독일 패밀리인데 이렇게 관세를 높게 해가지고 서로 거래하기 어려우게 하는 게 맞니? 우리 한번 독일 패밀리니까 일단 경제적으로 통일을 한번 하자. 우리끼리는 관세를 물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프로이센이 주도하는 관세 동맹이 이끌어지게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처음에 경제적인 통일로부터 독일 통일이 시작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에는 와 이제 독일도 통일을 하는구나. 독일 통일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물씬 생기게 되었겠지.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게 돼. 그 회의에서 어떤 식으로 독일을 통일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 회의의 안건은 당시에 관세동맹을 주도했던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할 것이냐 아니면 독일 남부에 강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통일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통일을 하기 막 시작하니까 야 그럼 독일 어떻게 통일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막 이제 기대에 차가지고 막 회의를 했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에는 성과가 없이 끝나게 된다. 이러한 타이밍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야. 이 사람은 프로이센 재상이야. 이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야. 봐봐라. 지금 프랑크푸르트 의회 같은 거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우리는 철혈 정책을 해야 된다. 회의 같은 걸 하니까 성과가 없지. 철혈 정책 해야 돼. 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 자, 이렇게 생겼어. 아주 무섭게 생겼지.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선생님이 읽어주도록 할게. 독일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 군비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언론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끊어서 생각을 해보자. 독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뭐래? 군비. 뭘까 이거? 군대. 군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프로이센에 보고 자유주의 이런 거 필요 없고 군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야. 당면한 문제가 뭘까? 독일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 독일 사람들이 직접적인 문제. 그래, 통일이야. 지금 비스마르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유주의 아니고 언론 아니고 다수결 아니고 프랑크푸르트 회의 아니고 결국에 뭐가 중요하다? 군대가 중요하다는 거야. 또 뭐가 중요하다? 철과 피가 중요하다 얘들아. 철 뭐야? 무기. 피 뭐야? 사람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피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 하자는 거야? 전쟁하자는 거지. 군비를 확장시키고 군대를 강하게 키워서 전쟁을 하자는 정책. 우리는 이거를 철과 피라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주장했던 철혈 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비스마르크 자체도 별명이 그래서 철혈재상이야. 철혈재상. 굉장히 살벌한 별명을 갖고 있지. 자,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 제일 먼저 누구랑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아, 독일이? 아까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 훌륭해. 비스마르크는 철혈 정책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한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와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북독일 연방이라는 걸 만들어. 지도를 볼게. 자,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지, 프로이센이. 이 정도가 프로이센이었어. 네,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랑 싸우는 거야. 오스트리아랑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영토를 넓혀서 프로이센이 이만큼 다 차지한 거야. 이만큼 차지해서 북독일 연방이라는 연방을 만들게 된다. 자, 이제 프로이센이 남은 거는 이 남쪽의 이 지역이었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지? 이 지역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은 독일을 완벽하게 이만하게 독일을 통일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오스트리아랑 싸웠어. 두 번째는 누구랑 싸웠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어. 당시에 북독일 연방이 이렇게 돼 있고 남쪽까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 근데 북독일 연방이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거대한 제국이 되면 싫어할 만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겠지. 그래. 프랑스였어.
결국에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나서는 프랑스랑도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지. 비스마르크는 이 프랑스와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마침내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독일 제국을 수립해서 이탈리아 통일을 완수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1871년쯤 가면은 이탈리아 역시 아까 지도가 봐봐 어때? 옛날에는 다르지 통일돼 있지? 독일 어때? 그래, 독일도 역시 통일되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에 입각한 통일 국가가 수립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주면 되겠다. 오늘의 배운 내용들을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과 독일의 통일 과정이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치니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민족주의 운동이 대두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는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했다. 사르데냐 왕국이 주도했다. 그래서 카보르가 중북부를 이끌었고 남쪽에서는 가리발디가 이탈리아 남부를 정복을 해서 전부 다 합체가 되면서 이탈리아가 통일되었다.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중요하다는 거는 이탈리아를 이끌었던 국가는 사르데냐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를 이끌었던 인물은 가리발디다. 뭐 이 정도. 뭐 3명이 있지만 그 중에 가리발디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독일 통일 과정 볼게. 독일 통일 과정,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던 거는 수많은 나라들 중에 프로이센이었어. 프로이센이 처음에 경제적인 통일을 주도했고 나중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실패하고 나서는 누가 등장하니? 비스마르크가 등장해서 철혈 정책이라는 걸 펼쳐. 그래서 이 철혈 정책은 결국에 군대, 전쟁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처음은 오스트리아를 물리치고 나중에는 프랑스를 물리치면서 독일 제국을 수립하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에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국가는 우리가 그치 프로이센, 그리고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인물은 바로 비스마르크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물도 많고 내용도 많아, 그러니까 나라도 많아가지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이탈리아는 사르데냐와 가리발디, 독일은 프로이센과 비스마르크 이 정도 쌍쌍으로만 공부를 해줘도 중학생 수준에서는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다른 것들 전부 다 기억 못하더라도 오늘은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이 정도는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 오늘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국주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업을 해볼 예정이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수고 많았어. 안녕.